인정합니다. 당신들은 세계 최고입니다. 25년 무사고 A380 수석 기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한국 구급 대원들에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412명의 목숨을 쥐던 손이 떨리고 있었고 한 번도 꺾인 적 없던 허리가 한국식 절로 깊이 숙여졌습니다. 10년 전 이 여자는 호주에서 남편이 구급차 40분 기다리다 눈앞에서 죽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악몽이 한국 고속도로 위에서 똑같이 반복되려던 순간 119가 단 5분 만에 나타났어요. 이 여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쇼라고. 이 나라는 구급차가 아니라 수술실을 보냈어요.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이미 수술 준비가 끝나 있었고 병원 도착 3분 만에 15명이 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난 뒤 받아든 영수증 한 장에 이 여자는 복도에서 무너졌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본입니다. 호주 멜버른 출신이고 에어버스 A380의 수석 기장으로 25년을 하늘 위에서 살아온 사람이죠. 3만 피트 상공에서 저를 모르는 관제탑은 없었습니다. 콜사인이 들리면 항로가 열렸고 제 판단 하나에 412명의 생명이 움직였어요. 런던, 두바이, 싱가포르, 시드니. 지구의 모든 공항이 제 사무실이었고 조종석은 제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만큼은 모든 변수가 계기판 위에 숫자로 표시됐고 모든 위기에는 매뉴얼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냐고. 2019년 시드니 상공에서 만난 우박 폭풍도 2021년 두바이 활주로 위 엔진 화재도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무서웠던 건 하늘이 아니라 땅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전 호주 애들레이드 외곽의 한적한 도로. 남편 제임스가 운전하던 차가 가드레일을 뚫었고 저는 조수석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이미 제임스의 셔츠가 온통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허벅지 동맥 부근에서 피가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조종석에서 수천 번의 비상선언을 해본 사람이었지만 그날 전화기를 잡고 한 건 고작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발 빨리 와주세요를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호주 외곽 지역의 현실이었죠. 저는 그 40분 동안 제임스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처음엔 뜨겁던 그 손이 시간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걸 두 손으로 느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대원이 건넨 건 산소 마스크 하나와 기본 거즈뿐이었고 가장 가까운 외상센터까지는 추가로 45분을 더 달려야 했어요. 제임스의 심장은 병원 주차장 300m를 남기고 멈췄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하나의 원칙을 세웠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은 절대 믿지 않겠다고. 하늘 위에서는 제가 기장이니까 제가 통제합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는 아무도 제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피로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종석 밖의 세상을 신뢰하지 않는 기장이 되었습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반드시 숙소 반경 2km 이내의 병원 위치를 확인했고 딸 루시의 가방에는 항상 에피펜과 응급키트를 넣어두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두고 과하다고 했지만 제임스를 40분 동안 지켜본 사람에게 과한 준비란 없는 겁니다. 2026년 3월 어느 저녁 저는 인천공항에 A380을 내려놓고 크루 숙소로 향하는 셔틀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한국은 제게 수십 번 경유한 익숙한 나라였지만 관심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의 의료 인프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호주와 영국, 선진국의 시스템도 남편을 살리지 못했는데 그보다 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영종대교를 지나 서울 방면으로 접어드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셔틀 기사가 라디오를 틀었고 저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갑자기 화물트럭의 브레이크 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더니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25톤 레미콘이 셔틀의 운전석 방향으로 돌진했습니다. 충돌의 순간을 저는 소리로 기억합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비명 같은 굉음, 유리가 폭발하며 얼굴을 스치는 파편의 감촉, 그리고 제 몸이 안전벨트에 묶인 채 좌우로 내던져지는 느낌. 차가 3바퀴를 돌았는지 4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멈추었을 때 저는 뒤집어진 차 안에서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왼쪽 갈비뼈 부근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고 오른쪽 다리는 구겨진 대시보드에 끼어 감각이 없었어요.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딘가에서 액체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두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피가 이마에서 흘러 시야를 덮고 있었으니까요. 손을 뻗었습니다. 더듬더듬 바닥을 짚다가 손끝에 차가운 유리 조각과 함께 익숙한 직사각형이 잡혔어요.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액정은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화면 너머로 루시의 사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10살짜리 제 딸. 시드니 할머니 댁에서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 그 순간 10년 전의 장면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전화기를 잡고 있었던 그때. 제임스의 손이 차가워지던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 공포가 올라왔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한국의 도로 위에 내가 뒤집혀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아무도 이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제임스, 미안해. 나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데 그때 멀리서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환청이라고 생각했어요. 깨진 유리 너머로 스며드는 그 소리는 분명히 사이렌이었지만 너무 빨랐습니다. 말도 안 되게 빨랐어요. 사고가 난 지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전에도 사이렌은 들렸거든요. 다만 40분 뒤에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뒤집어진 차 안에서 저는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지만 그 소리의 거리감만큼은 정확히 읽을 수 있었어요. 25년간 조종석에서 관제탑의 무선 신호 강도로 거리를 가늠해온 사람이니까요. 분명 1km 이내. 아니, 그보다 가깝습니다. 수백 미터 앞까지 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고작 5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5분. 조종석에서 비상선언을 하고 체크리스트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시간. 커피 한 잔을 내리기에도 빠듯한 시간. 그 시간 안에 구급대가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 도착한다는 건 제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10년 전 애들레이드 외곽에서 구급차를 부른 뒤 제가 처음 한 일은 시계를 본 것이었어요. 기장의 습관이죠. 모든 비상 상황은 시간으로 기록해야 하니까요. 전화를 끄는 시각 오후 4시 12분. 이후 저는 매 5분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4시 17분, 도로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4시 22분, 제임스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시 32분, 제임스가 저를 보며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4시 38분,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4시 52분, 사이렌이 들렸고 저는 안도하는 대신 구급차 보닛을 주먹으로 쳤어요. 왜 이제 오느냐고. 호주의 응급 시스템은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그건 시드니와 멜버른 도심 이야기였습니다. 외곽으로 30분만 벗어나면 가장 가까운 구급 기지까지의 거리는 40km를 넘기 일쑤였고 도착한 구급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처치는 제한적이었어요. 제임스에게 필요했던 건 즉각적인 지혈 수술이었지만 구급대원이 가진 건 압박 거즈와 수액 주사가 전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외상센터까지 추가 이송 시간 45분. 총 소요 시간 1시간 25분. 골든아워는 이미 3번이나 지나간 뒤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이렌 소리를 우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근처에서 다른 출동을 하고 있었겠지. 혹은 이 도로를 순찰 중이었겠지. 이 속도가 이 나라 시스템의 실력일 리가 없어. 제 안의 방어벽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기대하면 무너진다는 걸 저는 제임스의 차가운 손으로 배웠으니까요. 빨간 불빛이 깨진 차창 사이로 번졌습니다. 사이렌이 멈추고 차 밖에서 2~3명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쇳소리, 장비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한국어로 쏟아지는 고함 같은 지시들. 저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그 톤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당황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훈련된 사람들의 소리라는 걸요. 누군가가 뒤집어진 차에 깨진 뒷유리 쪽으로 접근했고 손전등 불빛이 차 안을 훑었습니다.
그 불빛이 제 얼굴에 닿았을 때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영어가 들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확했어요. 캡틴 본, 정신 놓지 마세요. 우리가 왔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119 구급대는 출동 중에 이미 사고 차량의 정보를 확인했고 셔틀 회사를 통해 탑승자가 항공사 기장이라는 것까지 파악한 상태였어요. 이름, 국적, 나이. 그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그런 사실을 분석할 여유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5분. 이건 불가능해요. 당신들은 대체 어떻게 5분 만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냥 근처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그 말을 실제로 입 밖에 냈는지는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안쪽에서 저는 분명히 그들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빠른 도착은 우연일 수 있지만 빠른 도착이 곧 빠른 치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호주에서도 구급차는 왔습니다. 다만 느리게 왔고 와서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뿐이죠. 차 밖에서 유압 장비가 작동하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삐걱거리며 벌어지는 진동이 제 등을 타고 전해졌어요. 동시에 차 안으로 또 다른 손이 들어왔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제 목 뒤를 부드럽게 감싸더니 경추 보호대를 정확한 위치에 채웠어요. 제가 고개를 돌리려 하자 그 손이 멈추라는 듯 가볍게 눌렀습니다. 훈련된 압력이었어요.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그 순간 저는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조종석에서 부기장에게 조종관을 넘길 때의 그 감각. 통제권을 이양하는 순간 느끼는 미세한 불안과 동시에 찾아오는 아주 작은 안도. 하지만 저는 그 안도를 즉시 밀어냈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 대원들이 차 프레임을 벌려 제 상체 쪽에 공간을 확보하는 동안 다른 대원 하나가 제 왼쪽 손목에 무언가를 채웠습니다. 펄스 옥시미터였어요. 산소 포화도 91. 낮은 숫자가 아니지만 안심할 수준도 아니었죠. 그 대원은 숫자를 확인하더니 동료에게 한국어로 뭔가를 외쳤고 곧바로 산소 마스크가 제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진행됐어요. 멈춤이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누가 확인하고 누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백 번 리허설한 공연처럼. 아니, 리허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걸 매일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건 여기까지야. 현장 처치는 이 정도겠지. 병원까지는 또 한참이겠지. 병원에 도착하면 접수하고 대기하고 트리아지 분류 기다리고 그 사이에 또 시간이 흘러가겠지. 10년 전 애들레이드의 순서가 제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서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서의 끝에서 제임스가 죽었으니까요. 구급대원 한 명이 제 눈높이에 얼굴을 맞추고 다시 영어로 말했습니다. 캡틴 본, 지금부터 구급차로 이동합니다. 끝까지 의식을 놓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헬멧 아래로 보이는 그 눈에는 당황도 동정도 없었어요. 있는 것은 단 하나 확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저는 25년간 조종석에서 그 눈빛을 수천 번 봐왔어요. 비상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크루의 눈빛. 다만 저는 그것을 하늘 위에서만 봤을 뿐, 땅 위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들것이 제 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왔고, 목과 허리가 고정된 채 차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눈을 떴어요. 밤하늘이 보였고 빨간 경광등 불빛이 시야를 채웠고 구급차의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문 너머의 광경에서 저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그 장면이 실제였는지를 확인하는 중이거든요. 구급차 안으로 들것이 밀려 들어가는 순간 제 등이 처음으로 평평한 바닥에 닿았습니다. 뒤집어진 차 안에서 꼬인 채 매달려 있던 몸이 반듯하게 누워지자
오히려 통증이 선명해졌어요. 왼쪽 갈비뼈가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고 오른쪽 다리에는 이제야 감각이 돌아오면서 둔탁한 열감이 무릎 위까지 번졌습니다. 대원 3명이 구급차 안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제 팔에 수액 라인을 잡았고 한 명은 가슴 부위에 심전도 패드를 붙였고 나머지 한 명은 제 옷을 가위로 잘라 상처 부위를 노출시켰습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세 쌍의 손이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서로 한 번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대원이 밖에서 무언가를 들고 올라탔습니다. 제 휴대폰이었어요. 거미줄처럼 갈라진 액정 위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테두리는 찌그러져 있었지만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였죠. 대원은 잠시 그 전화기를 내려다보더니 장갑 낀 엄지손가락으로 액정 위에 피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1번, 2번, 3번. 피가 지워지자 화면 속에서 루시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시드니 할머니 댁 정원에서 찍은 사진. 앞니 하나가 빠진 채로 환하게 웃고 있는 10살짜리 제 딸. 대원이 그 전화기를 제 눈높이로 가져왔습니다. 제 고개는 경추 보호대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시선이 닿는 정확한 위치에 루시의 얼굴을 맞춰들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억양은 거칠었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루시를 보세요. 이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꼭 모셔다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제 이름도 아니고 제 상태도 아니고 루시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잠금 해제된 화면 속 사진을 보고 순간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구급대원들이 원래 이렇게 훈련받는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건 10년 전 애들레이드의 구급대원은 제 남편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임스는 그들에게 환자 번호였고 출혈량이었고 바이탈 수치였어요. 한 번도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졌습니다. 10년간 한 겹 한 겹 쌓아 올린 벽에 실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장은 울지 않아요. 비상 상황에서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니까요. 하지만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그 손의 온도와 차갑게 갈라진 액정 속에서 웃고 있는 루시의 얼굴 사이에서 저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한 줄 흘렀어요. 말 없이, 소리 없이. 대원은 그걸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았어요. 장갑 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으스러진 금속과 기름 냄새와 피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 그 손이었어요. 제임스의 손이 마지막으로 차가워지던 그때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미세하게 흔들렸고 천장의 형광등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루시의 사진이 떠있는 깨진 휴대폰을 가슴 위에 올려둔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은 진짜일까? 혹시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구급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저는 천장에 붙은 장비들을 하나씩 훑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의 습관이에요. 새로운 공간에 들어가면 반드시 장비 배치부터 파악하는 버릇. 조종석에 앉으면 제일 먼저 계기판을 스캔하듯 저는 누운 채로 이 구급차의 내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당혹스러워졌어요. 제 머리 위에는 12유도 심전도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심장 파형을 그리고 있었고 왼쪽에는 휴대용 초음파 장비가 거치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자동 수액 주입 펌프가 정확한 속도로 링거를 제 혈관에 밀어넣고 있었어요. 천장에 부착된 작은 선반에는 기관 삽관 세트, 흉관 삽입 키트, 제세동기까지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병원 응급실을 여러 번 가봤지만 소규모 지역 응급실보다 이 구급차 안의 장비가 더 많아 보였어요. 이건 구급차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구급차가 아니에요. 대원 한 명이 제 복부에 초음파 프로브를 대고 화면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FAST 검사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복강 내 출혈 여부를 확인하는 초음파 프로토콜. 하지만 이걸 구급차 안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하고 있다는 게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10년 전 제임스를 실은 구급차에는 혈압계와 산소 마스크만 있었거든요. 초음파는커녕 수액 펌프도 없었습니다. 대원이 할 수 있는 건 거즈를 누르고 병원에 빨리 도착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어요.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대원의 손에 들린 태블릿이었습니다. 화면 안에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대원이 초음파 영상을 그 태블릿으로 전송하자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한국어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병원에 있는 의사인 건가요? 구급차가 달리고 있는 이 순간에 병원의 의사가 제 초음파 영상을 보고 있는 건가요? 대원이 제 시선을 알아챘는지 태블릿을 살짝 기울여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의사의 얼굴이, 반대쪽에는 제 생체 데이터가 숫자와 그래프로 흐르고 있었어요.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초음파 영상이 동시에 전송되고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국어 텍스트가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대원이 태블릿의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병원 내부가 실시간 영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술대가 보였고, 조명이 이미 켜져 있었고, 푸른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화면 한쪽 화이트보드에 무언가 적혀 있었는데,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글씨 사이에서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엘러본. B형. 다발성 외상 의심. 구급차가 아직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병원 수술실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가 이미 끝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저는 비행에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프리플라이트 체크. 비행기가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모든 시스템을 점검 완료하는 절차. 이륙 순간에는 엔진만 켜면 되도록. 이 병원은 지금 정확히 그걸 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도착하는 순간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급차가 달리는 동안 모든 프리플라이트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또 나왔지만 이번에는 톤이 달랐습니다. 10분 전에 불가능에는 부정이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부. 하지만 지금의 불가능에는 경이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움. 제 눈앞에서 제 몸에 연결된 데이터로 제 이름이 적힌 수술실 화면으로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호주에서 제임스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납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접수를 기다렸어요. 트리아지 간호사가 상태를 분류했고 외상 담당 전문의가 다른 수술 중이라 대기해야 했습니다. 수술실이 준비되기까지 추가로 20분. 그 모든 과정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느리게 진행되는 동안 제임스의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 순서가 통째로 없어진 겁니다. 접수도, 대기도, 분류도. 구급차 안에서 이미 다 끝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남은 건 단 하나. 수술. 구급차의 속도가 줄었습니다. 사이렌 소리 너머로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 부드럽게 멈추었어요. 뒷문이 열리자 바깥에서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구급차 문턱 바로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5명, 8명, 10명. 아니, 그보다 많았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었고 들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 중 앞에 선 사람이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그 뒤에 통역하듯 대원이 제게 전했어요. 수술실 준비 완료. 바로 들어갑니다. 도착에서 수술실 진입까지 예상 소요 시간. 제가 나중에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3분이었습니다. 들것이 구급차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15개의 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누운 채로 천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들의 움직임을 전부 시야에 담을 수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수액 라인을 인수했고 누군가는 모니터 케이블을 병원 장비로 전환했고 누군가는 제 산소 마스크를 교체했습니다. 들것의 바퀴가 바닥에 닿은 그 순간부터 멈춤이라는 게 없었어요. 복도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서지도 않았어요. 구급차 문에서 수술실 문까지 저는 한 번도 정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들것은 계속 같은 속도로 앞을 향해 밀려갔고 천장의 형광등이 리듬처럼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호주의 순서가 머릿속에 자동으로 재생됐습니다. 응급실 도착. 트리아지 간호사의 상태 분류. 접수 데스크에서 신원 확인과 보험 정보 입력. 대기실 또는 침상 배정 대기. 담당 전문의 호출. 영상 검사 오더. 검사 결과 확인. 수술 결정. 수술실 배정 및 준비. 마취팀 소집. 이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했고 각 단계 사이에는 대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호주 공공병원 응급실에서 이 전체 과정이 완료되기까지 환자의 90%가 11시간 이상을 소요한다는 통계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물론 생명이 위급한 중증 외상은 더 빠르게 처리되지만 그 빠르다는 것조차 한국에서 제가 겪고 있는 속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무영등이 켜져 있었고 수술 도구가 펼쳐져 있었고 마취 장비의 화면에는 제 이름과 생체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들은 이미 수술 전략을 수립한 상태였어요. 제가 이 방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디를 먼저 열고 어디를 먼저 봉합할지가 결정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술팀이 들것에서 수술대로 저를 옮기는 데 걸린 시간은 체감상 10초 정도였어요. 마취과 전문의가 제 얼굴 위로 고개를 내밀더니 영어로 말했습니다. 짧고 명확했어요. 캡틴 본, 지금부터 전신 마취를 시작합니다. 다음에 눈을 뜨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반사적으로 한 가지를 세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한 시점부터 지금 마취가 시작되기까지의 시간. 제 내부 시계로 3분이 채 되지 않았어요. 3분. 호주에서는 응급실 접수도 끝나지 않았을 시간. 트리아지 간호사가 제 팔찌의 색깔 코드를 채우고 있었을 시간. 그 3분 안에 이 나라는 접수, 분류, 검사, 준비, 소집을 전부 끝내고 수술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서 저는 늘 크루의 팀워크를 자랑스러워했어요. 400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비행에서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객실 승무원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는 그 싱크율. 제가 본 최고의 팀은 두바이 노선에서 엔진 화재를 7분 만에 진압한 크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그것과 차원이 다른 종류의 협업이었어요. 15명이 한 명의 환자를 위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상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간호팀, 수혈팀. 각자가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작전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그 작전의 브리핑은 제가 아직 구급차 안에 있을 때 이미 끝나 있었어요. 구급차에서 전송된 데이터가 브리핑 자료였고 도착 전 세팅이 리허설이었고 제가 수술대에 오른 이 순간이 본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보다 더 완벽한 크루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생각이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떠올랐습니다. 3만 피트에서 400명을 지키던 기장이 지상에서 15명에게 생명을 맡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괜찮았습니다. 무영등의 빛이 점점 흐려졌고 마취과 전문의의 얼굴이 멀어져 갔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기 직전 제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스친 건 하나의 문장이었어요. 이번에는 괜찮을 수 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시스템을 믿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목의 갈증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천장의 형광등. 수술실의 무영등이 아닌 부드러운 간접 조명이었어요. 회복실이라는 걸 알아차리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은 늘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감각이 엉키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떠올리는데 순서가 필요해요. 엘라본, 기장, 한국, 사고, 수술. 단어들이 하나씩 돌아왔고 그 단어들이 연결되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제 몸을 확인했습니다. 왼쪽 갈비뼈 부위에 단단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오른쪽 다리에는 깁스 대신 고정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어요. 배 쪽에 수술 자국이 느껴졌지만 봉합선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심박수 72, 산소 포화도 98이라는 숫자가 안정적으로 찍히고 있었어요. 살았구나. 그 사실이 실감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따뜻한 물을 적신 거즈로 제 입술을 적셔주었고 영어로 조용히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마취 때문이 아니라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아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링거와 항생제 투여가 계속됐어요.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는데 그 불빛이 조종석에서 내려다보던 것과는 다른 높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도시. 저를 구해준 도시. 퇴원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이요. 호주에서 이 정도 수준의 외상 수술을 받으면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제임스의 사망 후 병원에서 온 청구서를 제가 처리했으니까요. 제임스는 결국 살리지 못했는데 응급 이송비, 응급실 처치비, 심폐소생 시도 비용까지 합산된 금액이 4만 호주 달러를 넘었습니다. 살리지도 못한 생명의 4만 달러. 그 청구서를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는 3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그 몇 배가 나올 거라고 각오했어요. 실시간 원격 진료가 포함된 구급차 이송, 15명이 투입된 긴급수술, 며칠간의 입원과 집중치료. 호주 민간 병원 기준이라면 10만 호주 달러, 하나로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규모였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행정 담당자가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진료비 명세서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 확인했습니다. 3번째 확인할 때는 행정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이게 전부인지, 추가 청구가 있는 건 아닌지, 다른 항목이 빠진 건 아닌지.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권역외상센터의 응급외상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은 5%라고 설명했어요. 외국인 응급 환자에게도 긴급 의료 상황에서는 동일한 프로토콜이 적용되었다고. 물론 외국인 환자로서 별도의 행정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포함해도 제가 예상한 금액의 극히 일부였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갔어요.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정작 제 다리를 무너뜨린 건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벤치에 주저앉았을 때 저는 울고 있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제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았어요. 5분 만에 달려온 구급차도 달리는 차 안에서 수술실을 준비한 시스템도 도착. 3분 만에 시작된 수술도 이 모든 것의 끝에서 건네진 이 영수증도 전부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비용이 아니라 존엄으로 다뤄졌다고. 10년 전 호주에서 제임스를 잃고 받아든 청구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은 청구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아든 이 영수증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살렸고 비용은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가슴에 안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저를 슬쩍 보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배려라는 것을. 속도, 기술, 비용. 제가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믿었던 모든 항목에서 한국은 제 기준을 넘어서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 자체가 틀렸다는 걸 이 나라가 증명한 겁니다. 퇴원날 아침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며칠간 누워있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왼쪽 갈비뼈가 아직 욱신거렸지만 처음 눈을 떴을 때의 그 날카로운 통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뎌져 있었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고 저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루시의 사진이 떠있는 깨진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대원이 장갑으로 닦아준 그 전화기. 저는 그걸 두 손으로 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그들은 헬멧과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고 수술실에서는 마스크와 수술모 아래 눈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복 차림의 그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아봤습니다. 깨진 차 틈으로 손을 넣어 제 경추를 잡아주던 그 눈. 루시 사진을 제 눈높이에 들어 보이며 약속하겠다고 말하던 그 눈. 사고 현장에서 제게 캡틴 본, 정신 놓지 마세요라고 외치던 그 눈. 이름을 몰랐어요. 그날 물어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제 기억 속에서 단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구급차에서 초음파를 진행했던 대원,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던 대원, 그리고 수술실에서 마지막으로 제게 말을 건넸던 마취과 전문의, 외상외과 집도의까지 서 있었어요. 병원 측에서 조용히 마련한 자리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퇴원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의뢰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 팀이 직접 요청했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살린 환자가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휠체어가 그들 앞에 멈추었습니다. 저와 그들 사이의 거리는 2미터 남짓이었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왼쪽 갈비뼈가 욱신거렸고 오른쪽 다리의 보조기가 바닥에 닿을 때 둔탁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25년간 조종석에서 해왔던 것처럼 등을 곧게 펴고 두 발로 섰어요. 먼저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오른손을 이마 옆으로 가져가 손끝을 정렬하는 그 동작. 기장이 관제탑에 경의를 표할 때, 부기장에게 조종관을 이양할 때, 동료 기장의 마지막 비행을 배웅할 때 하는 그 경례. 저는 25년 동안 이 경례를 하늘 위의 사람들에게만 해왔습니다. 땅 위에서 이 동작을 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경례를 내리고 나서 저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국에 수십 번 오가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동작이었어요. 한국식 인사. 얼마나 깊이 숙여야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각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상관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저는 말했습니다. 영어였고 누군가가 통역해 주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나는 25년 동안 하늘을 지켰습니다. 3만 피트 위에서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게 제 일이었고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늘 위에서 저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었고 제 판단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만했어요. 땅 위의 시스템은 믿을 게 못 된다고, 아시아의 인프라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아무도 제 가족의 생명을 저만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오만을 부숴주었습니다. 나는 평생 하늘을 지켰지만 당신들은 땅 위에서 한 가정에 무너진 하늘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 저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제가 의식을 잃어가는 차 안에서 5분 만에 나타났고 제 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수술실을 준비했고 3분 만에 수술을 시작했고 제 생명을 돈이 아닌 존엄으로 다뤄주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당신들은 1시간 안에 증명했어요. 인정합니다. 당신들은 제가 만난 최고의 크루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앞에 선 그 대원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그 옆에 동료도 수술복 대신 셔츠를 입은 외상외과 집도의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거나 환호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떤 박수보다 무거웠고 어떤 환호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대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장갑 너머로 느꼈던 온기가 맨손으로는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퇴원 후 일주일간 서울의 호텔에서 회복하며 저는 2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드니에 있는 딸 루시에게. 엄마 괜찮아, 곧 데리러 갈게.
두 번째는 항공사 본사 인사부에게 한국지사 근무를 자원하겠다고 인사부 담당자가 되물었어요. 한국지사는 경력직 기장들이 기피하는 보직 중 하나인데 확실하냐고.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기에 딱 한 문장만 답했어요. 제 딸을 가장 안전한 곳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2달 뒤 루시가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캐리어를 끌며 입국장 문을 나서는데 저를 발견하자마자 뛰어왔어요. 오른쪽 다리의 보조기가 아직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저는 두 팔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공항 로비 한복판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루시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한국이야. 나 여기 처음이지.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영등포구의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었고 루시는 근처 초등학교에 편입했어요.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습니다. 루시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고 저는 여전히 계단을 오를 때 갈비뼈가 쑤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첫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급식이 진짜 맛있어. 나 오늘 밥 2번 먹었어. 일주일 뒤에는 옆자리 친구가 가르쳐준 한국어 인사를 자랑했고 한 달 뒤에는 숙제를 같이 하는 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시드니에서는 방과 후에 항상 빈집에 혼자 돌아왔던 아이가 이곳에서는 매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루시와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시드니에서라면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을 시간. 하지만 서울의 골목은 편의점 불빛과 분식집 간판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루시가 제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엄마, 여기는 밤에도 무섭지 않아.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울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한 번쯤은 웃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은 루시가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무료였어요. 시력검사, 치과검진, 기본 혈액검사까지. 시드니에서 같은 검진을 받으려면 소아과 예약의 2주, 비용은 300호주 달러가 넘었거든요. 저는 검진 결과지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나라는 제 아이의 건강까지 자기 일처럼 챙기고 있었어요. 다시 비행을 시작한 건 사고 3달 뒤였습니다. 한국지사에서 배정받은 첫 노선은 인천에서 시드니로 가는 장거리 편이었어요. 조종석에 앉아 시스템 체크를 끝내고 활주로에 진입하는 순간 익숙한 긴장감이 돌아왔습니다. 엔진 출력을 올리고 기수가 하늘을 향해 들리고 바퀴가 활주로를 떠나는 그 순간 서울의 불빛이 아래로 깔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 불빛을 별 감흥 없이 내려다봤습니다. 수십 번 지나간 경유지의 야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인천의 불빛은 달랐어요.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루시가 자고 있고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119 구급대원들이 오늘 밤도 출동 준비를 하고 있고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권역외상센터의 수술실 조명이 언제든 켜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도 1만 피트를 지날 때 부기장이 물었어요. 기장님, 인천이 좋으세요?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착륙할 때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왔다는 기분이 드는 공항은 여기가 처음이라고. 지금 저는 인천 노선을 가장 많이 자원하는 기장이 됐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런던이나 두바이 대신 인천을 고르냐고. 저는 그 질문에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제 고향이 있거든요.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고향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꿔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곳이에요. 제 생명이 꺼져가던 순간 5분 만에 달려와 준 곳,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수술실을 준비해 준 곳, 제 딸의 이름을 불러준 곳, 영수증 한 장으로 존엄을 증명해 준 곳. 그곳이 고향이 아니면 어디가 고향이겠어요. 한국은 시스템으로 증명하고 사람으로 감동시킵니다. 이 한 문장을 기장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매번 인천에 착륙할 때마다 펼쳐보려고요. 오늘도 저는 조종석에서 인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활주로의 유도등이 한 줄로 빛나고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가 떨어지고 기수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늘 같은 말을 중얼거려요. 가장 안전한 고향에 왔다.